위기 상황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앉을 상황인데도 국민들에게 총선용 현금을 살포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보지 않는다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좀 지켜보자라는 거죠. 경기가 나아질 수 있다는 건데 그 배경은 뭘까요?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인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 경제 상황에 대한 그리고 지표 동향으로 볼 때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까지는 지금 과도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까지 정부가 노력했던 민간 투자 활성화의 노력도 좀 나타나고 특히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2, 4분기에 나타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처장. 예. 지금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위기라고 표현하는 거는 지나친 것 같아.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한국 경제가 지금 괜찮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장기적으로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도 그런 점에서 한국 경제가 방향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위기 상황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 한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기 상황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일단 헷갈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분기부터 경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벌써 6월입니다 지금. 2분기가 거의 끝나가죠. 그러네요. 일단 지난해에도 지난해 말이 되면 소득주 성장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죠. 경기는 더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이미 수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모든 지표가 다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지표는 괜찮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아마도 이제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경제 사령탑으로서 경제가 심리라고 하는데 경제가 더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 의식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시장의 신뢰입니다. 네. 지금 경기가 다 어렵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관해서 어렵지 않다 얘기하면 더 신뢰는 또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상황 판단에 대한 더 인식이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이재명 처장이 지금 경제는 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심리 말고 수치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들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수치를 내놨고요. 그 이외에도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지표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KDI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이 가장 먼저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그런 케이스에 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2.9% 정도로 예측하는 곳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이미 경제연구원에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2.5%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는 2.6%에서 2.4%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낮게 봤다는 것은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자면은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의 그 전망치가 점점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경제는 심리라는 점 때문에 이 심리가 너무 지나치게 위축될 경우에 개선될 수 있는 것도 개선되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그런 생각을 바탕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해 4사분기 대단히 이렇게 경제 성적이 높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그래서 빨리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걸 좀 메꿔야 된다라는 점, 이 점을 좀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야당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당이 곧장 지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사령탑의 아니란 현실 인식 때문에 이제 문제다. 상황 판단 능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다. 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운영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이제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인식하고 내가 무엇이 문제구나. 그걸 인식하는 순간 그래야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해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고칠 수 있는 해법이 나오지 않아요. 왜?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간에 경제가 지표뿐만 아니라 심리 얘기하시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거나 이렇게 해보면 경기가 좋다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국민들, 다라고는 말씀 못하겠지만 많은 국민들도 이미 체감 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고 있고 경제 지표도 상황이 좀 안 좋고 현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치까지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경제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는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 문제가 아니다, 위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이 재정 조기 집행 말고는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을 야당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위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게 거죠. 다른 말인가요? 그렇죠. 경제를 관리하는데 정책을 집행하는데요. 파인 튜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세 조정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경제에서는 특히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뜻하지 않는 쪽으로 여기까지만 가게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밀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를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본질을 파악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본질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나쁜 거의 본질이 아하.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체질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산업의 체질도 바꾸고 경제의 체질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고민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총괄해서 컨트롤할 만한 권한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니, 지금 부분이, 예, 청와대 우려가 되는 겁니다. 경제 이기 팀인 그거 하라고 지금 투톱에서 원톱으로 줄이고 지금 그거 하라고 있는 팀이 그 경제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팀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적당한 인사를 이렇게 뽑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통 관료에게 좀 한번 힘을 실어주려고 하나?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홍남기 부총리조차도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듯한 모습은 아니다. 네. 이것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근데 김성일 평론가님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평소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그 국회에 일을 할 때 기획재정 파트만 10몇 년을 제가 아하.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흐름도 알고 네. 부분 다 아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변명을 할 때 기준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기준이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어떨 때는 바로 전달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전년을 이야기하고 어떨 그게 때는 위험하죠. 문제가 그래서 장난칠 수 그 있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네. 더 큰 문제는 뭐냐? 야당이 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짚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리고 추경안도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이 증액입니다. 증액이라는 건 뭐냐면 대단한 효과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해에 여야가 합의한 그 심의안을 네. 약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이 이런 걸 지적하고 차라리 빛의 속도로 딱 해준 다음에 네. 왜 해줬으니까 경제 보자. 책임질 거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렇게 하면 지금의 추경안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효과를 못 보거든요. 네. 그런 게 분석이 돼 있다면 야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략이 많은데 네. 그런 걸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듣고 보니 또 결과적으로는 지금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추경을 통과하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자. 그 이야기였었군요.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 한국당이 왜 이렇게 이번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비판을 쏟아냈나 봤더니 지난 16일 국내 16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발언 이후에 민주당 워크숍과 방송 출연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입장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국가 채무 비율 논란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기준, 아까 얘기했던 기준, 본질적 고민에 대한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가 채무비를 40%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정권의 불문율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문제 제기를 했죠. 과연 40%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시만 해도 홍남기 부총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키려 노력을 해왔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40%에 매여 있다는 오해다. 그래서 실제 45%까지 올리는 것을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제 방송에서는 사실 이 문제는 그 증가 속도와 폭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부채율 40%를 주장하는 쪽에, 그러니까 40%를 지켜야 한다는 쪽에 가장 큰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증가 속도와 폭이 너무 빠르고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그게 중요하다고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대목이 아닌가 싶고,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전문 관료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 하나가 물론 정권이 이제 추진하는 정책들을 관료들은 당연히 뒷받침을 해야 하는 거죠. 다만 어떤 거시경제 같이 중요하게 국가가 나아갈 때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입장이 변화할 때는 당연히 설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전문 관료제를 정책이 채택하고 이어지려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경제부총리가 입장이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한국 경제가 놓인 상황, 지금 여러 면에서 불확실성이 여기저기에 도처에 지금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미중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수출 지표가 아주 상당히 불안하게 나온 통계 자료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제의 기본 체질,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경제계 움직임도 지금 서서히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요. 주말에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이목이 집중됐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무슨 회의였고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연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삼성 상황이 지금 보시면요. 사실상 비상경을 선포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네. 주말에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핵심은 뭐냐? 기술 경쟁력 확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부진과 무역 전쟁 이런 거로 인한 경영 위험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건데 삼성은 지금 상황은 안 좋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소위 말해 잘 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 경기가 점점 꺾이거든요. 그럼 반도체 경기가 꺾였을 때 그럼 과연 뭐로 먹고 살 것이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가 휴대전화 이후로 그 차기의 먹거리를 삼은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그죠? 예. 근데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 지금 뭐 분식회계니 뭐니 해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기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 새로운 또 거대한 벽이 앞에 놓인 겁니다. 여러 가지로 삼성의 좀 매우 외환에 쌓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의 오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사장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계속 기술에 대한 선투자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동안 성공 방정식을 보면 예를 들면 반도체나 이런 거에서 일본의 도시바나 소니 앞설 때 보면 오너가 굉장히 빠르게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계획을 입안해서 계열사가 일사불란하게 집행할 이 구조로 삼성이 유지돼 왔던 겁니다. 네. 결국 이게 스피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긴 한데 어쨌든 국내 국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라는 말을 또 언급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들의 어떤 부담 능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수용성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저는 꼼꼼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인상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를 두고 일부 보수 야권에서는요,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외면하던 정부가 결국에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좀 지켜보자라는 거죠. 단순 속도 조절론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와 좌절을 남긴 정책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삶의 기반을 침식당한 분들께 대통령께서 머리 숙여 사과해 주십시오. 자, 들어보면은 경제부총리가
다른 거 앞에 지표 얘기는 좀 차치하고라도요.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좀 조절해야 된다. 이 말을 했고 지금 정부에서는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대통령께서도 그 본인의 공약이 꼭 그 시일 내에 지켜져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충분히 저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노총이니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저 속도 조절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과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경제를 돕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돕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발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같이 설득을 하고 명분을 주는데 그 동참을 해야 이 정부가 그쪽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또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쪽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그냥 무너지는 수가 있거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정말 수권 야당, 수권 정당으로 나가려고 하는 야당이라면 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국가를 생각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서 오히려 우위를 점할 것인가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디션을 봐도요. 배틀이 있고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요. 네. 근데 콜라보레이션을 해도 그 심사위원들은 전부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 콜라보레이션 한 다음에 한 사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거가 그거예요, 선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고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네. 배틀을 해서 저기를 죽이고 내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여전히 김상현 평론가님은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추경 예산 통과해달라는 얘기를 근저에 깔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수권정당으로서 콜라보레이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일단 막말 구설수에 올라서 정신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용기 정책위 의장과 민경욱 대변인에 이어서 오늘은 한선교 사무총장까지 막말 논란에 연이어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지도자로서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과 민경욱 대변인의 막말 때문에 주말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선교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재용 처장, 예. 기자들한테 했던 말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취재 시스템이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당직자에 나왔을 때 당직자를 붙잡아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때 이제 현안들을 물어보고 답을 듣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국회 말진 기자라고 그러는데 막내 기자들이 주로 이제 그 당 대표실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죠.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주로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앉아 있기도 하는데 앉아 있는 기자들이 이제 대표가 나오니까 대표에게 질문을 잘 듣기 위해서 앞으로 갔겠죠. 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한성규 사무총장이 엉덩이를 끌고 가니까 걸레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참 지금 이제 이 한국당의 여러 막말 논쟁에서 굉장히 이제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면 다 지금 정용의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민경욱 대변인, 한성규 사무총장 다 당직자들이 막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의원들 해도 당직자들이 그것을 단도리를 치고 오히려 그걸 해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당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고 한성규 사무총장만 하더라도 이미 사설 의원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한국당이 뭐 집토끼를 잡아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막말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선의 사무총장이 결국 여기 본인 물론 사담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또 한 번 그렇게 막말 퍼레이드에 하나의 또 본인 이름을 올렸다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한국당의 답답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끊이지 않는 막말 논란에 오늘 한국당에서는 해명도 줄을 이었는데요. 논란의 당사자인 이 3명의 한국당 의원들의 해명 태도를 두고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느냐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을 하려는 부분과는 다른 거니까요. 당 대표님의 뜻을 존중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난 금요일 발언이 그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게 빌미가 된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전에 김태현 변호사님이 사과에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간, 타이밍, 그다음에 내용, 태도. 근데 여기서는 글쎄요. 타이밍은 모르겠어요. 그 논란 직후에 사과를 했으니까. 근데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공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설화에 있었을 때 대부분 사과하는 패턴 중에 10가지 중에 9가지가 뭐냐면 네. 내 의미는 그게 아닌데 전달이 잘못됐어.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의미를 해석하는 우리 박기는 사람도 바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요.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검은색이라고 설명을 해서 그게 외부에 하얀색으로 읽혀지면 그건 하얀색인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검은색을 생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하얀색을 읽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경욱 대변인 말부터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그럼 그 문재인 대통령 진정성 얘기한다는 건데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안 보냅니까? 그러니까 안 보내면 국민을 보여야 될 대통령이 외국에서 우리 관광객들 그런 일을 당했는데 구조대도 안 보내고 뭐하냐 이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용기 의장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까지 당에서 여러 가지 설화가 나왔을 때 당대표가 바로 그 발언 잘못된 거니까 국민들께 송구합니다라고 얘기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언은 이미 황교안 대표가 얘기가 터지자마자 이거 무리가 있는 발언이니 국민들께 송구하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정용기 정책의장이 발언할 때 그 화면 잘 보세요.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전국의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까지 한 25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박수 소리 들어보셨어요? 250명이 와 하고 치는 게 아닙니다. 일부가 박수 쳤어요. 와 하고. 네.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 얘기는 뭐냐? 밑에서 듣고 있던 250명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이거 좀 아닌데? 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흐름들을 읽지 못하고 어떤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세력에게 빌미가 된 것이 뭐야? 이게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신다? 이거 글쎄요.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내 끊이지 않는 이 막말 논란 때문에요.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낮은 징계 수위가 문제 아니겠냐라면서 향후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염려하시거나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기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막으신 건가요? 단어 해명 못할 수 막으신 건가요? 마지막에 얘기하신 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저 화면에 나오는 바닥에 앉아 있는 이제 말진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더 잘 듣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고 한성교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런 막말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지율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친 것 같아요.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그 내부 결집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2단계 추진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못 올라가면 저것뿐이 안 되나 하고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다 실망하면 다시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조금 떨어진 거는 자유한국당이 크게 실망할 일은 전 아니라고 보지만 저 조정 국면에서 뭔가를 또 보여주지 못하면 아예 그게 올라가지 못하고 꺾일 수 있다. 네. 이것을 더 걱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요즘 막말 정치인들이 굉장히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막말을 해야지만 결집을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